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제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추측과 공포를 자아냈던 시즌2의 모든 의문이 풀리는 마지막 진실 앞에 섰습니다. 1편에서 우리를 경악하게 했던 22층 연인의 증발 사건, 그리고 4층에서 올라탄 기괴한 남성과 다시 22층에 도착했을 때 텅 비어버린 엘리베이터. 이 모든 현상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아파트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미로가 설계 단계부터 품고 있었던 잔혹한 함정이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연인의 집 가장 안쪽에 위치한 옷장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수사팀은 옷장 뒷벽에서 미세한 바람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망치로 벽면을 부수자 그 너머에는 현대 건축물에서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기괴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아파트의 층과 층 사이를 은밀하게 연결하는 거대한 보이드 공간이었습니다. 설계도상에는 파이프가 지나가는 좁은 통로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확인된 그곳은 성인 남성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대한 혈관과도 같았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 통로를 통해 아파트 전체를 혈관처럼 누비며 여러분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숨을 죽인 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5년 2월 14일 월요일 밤 11시 47분. 이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밸런타인데이였던 그날 밤, 강남구 22층 아파트에 살던 준호 씨와 민지 씨는 사소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민지 씨는 그 주에만 3번이나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벽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와 냉장고 뒤에서 숨소리 같은 게 들려 준호 오빠는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만 해. 친구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날 밤 11시 22분 민지 씨의 마지막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화해하고 편의점 갔다 오려고 준호 오빠가 초콜릿 사준댔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수백 번 돌려봤습니다. 그러다 중간 구간에서 아주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 조명이 0.3초 동안 깜빡입니다. 기계 결함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찰나에 민지 씨는 준호 씨의 팔을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자신들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4층 문이 열리고 남성 한 명이 올라탑니다. 그는 탑승하는 순간부터 카메라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엘리베이터는 다시 22층으로 직행했지만 문이 열렸을 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4층에서 탄 남성은 인도자였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미리 설치된 장치를 이용해 두 사람의 시선을 아래로 유도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엘리베이터 상부 공간에 대기하던 수거자라 불리는 공범이 가동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2층에 도착하기 직전 속도가 줄어드는 그 짧은 감속 구간을 노려 미리 조작해둔 천장 해치를 통해 두 사람을 위로 낚아챘습니다. 4층에서 탄 인도자 역시 미리 준비된 로프를 이용해 순식간에 천장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22층 문이 열렸을 때 엘리베이터가 비어 있었던 것은 마법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2인 1조의 범행이었습니다. 우리가 CCTV 화면만 보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엘리베이터라는 상자의 뚜껑을 열고 그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층간 공간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하 4층에 폐쇄된 위령제 장소까지 이동시켰습니다. 어둠의 통로 끝자락에서 우리는 민지 씨의 찢어진 붉은 목도리와 짓밟힌 하트 모양의 초콜릿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콘크리트 벽면 가득 찍힌 손자국들이었습니다. 높이를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서 있는 사람의 높이였지만 아래로 갈수록 무릎을 꿇은 높이가 됩니다. 나중에는 손가락 끝으로만 긁은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면서까지 벽을 타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곁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 쓴 듯한 글자는 이랬습니다. 오빠 먼저 가. 제발 살아서 빠져나와. 민지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인 준호 오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실종자를 삼켜온 거대한 공동묘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배어나온 피가 콘크리트에 스며든 흔적은 그날 밤의 고통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보일러실 옆방, 사망한 노인의 책상 서랍에서 낡은 가죽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 초기 현장 감독이었던 최병두 씨의 일기였습니다. 당시 74세, 일기는 1971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문장들이 달라집니다. 단어가 뒤틀리고 같은 문장이 한 페이지에 수십 번 반복됩니다. 무언가에 잠식되어 가는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 묶인 매듭은 산자의 숨이 닿아야만 풀린다. 그리고 페이지 안쪽에선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노인과 함께 웃고 있는 어린 소년.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성진아, 내가 있어야 이 집이 살아있다.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 수사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지 씨의 친오빠 박성진 씨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파트 복도를 돌며 동생을 찾아달라고 울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그 사진이 모든 진실을 뒤엎었습니다. 박성진 씨는 민지 씨의 친오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인이 벽 안에서 키워낸 아이였고 신분을 위조해 박 씨 가문에 침투시킨 노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민지 씨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밤 엘리베이터 천장 위에서 윈치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던 수거자 또한 바로 그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슬픈 얼굴로 수사를 돕는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민지 씨를 어둠 속으로 낚아챈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박성진 씨는 여전히 도주 중입니다. 수사팀은 그가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 이와 같은 거점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직도 밤마다 엘리베이터 통로를 타고 올라오는 기괴한 긁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지는 않나요? 문틈 사이로 사람의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붉은 실 한 가닥이 빠져나와 있다면 절대 그 문을 열지 마십시오. 매듭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가족, 혹은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그 누군가가 노인의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숨소리가 여러분의 집안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미제의 기록 시즌2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사라진 박성진의 행방과 전국에 퍼져 있는 수거자 네트워크의 실체는 다음 시즌에서 더욱 강력하게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과 경각심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지금까지 미제의 기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